네, 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민주당 당무의 결정을 놓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의 이상민 의원이 지질하다 이렇게 이 대표의 거취 정리를 주장하기도 한 상황인데 글쎄요, 이 후폭풍 좀 언제까지 이어지리라고 보십니까? 후폭풍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당원 그 80조의 1항과 3항을 두고 과연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후에 3항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좀 논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80조 3항에 있는 그 정치 탄압으로 보고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당대표의 직무 정지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논의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더 이상 문제 삼는 것도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이고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당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논의 자체가 그렇게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폭풍이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민주당 당무위 결정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된 지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럼 원래대로 하면 왜 원래 10년에 한 번씩 정권이 교체되는데 5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됐는지 특히 이제 이 선거학자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게 되게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역대. 근데 다른 대통령들은 지지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교체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 우리의 뭐가 문제였을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년째 이재명 대표의 뭐 비리 혐의, 방탄, 그리고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는 데가 또 이제 뉴스의 중심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주제들과 나오는 자체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에 이제 대규모 당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인데 먼저 그 호남 몫으로 지명했던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전략위원장과 일부 대변인도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좀 상황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가지고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지만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인적 쇄신을 하는 것으로 또 절충안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기획위원장 자리라든지 특히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였던 그 임선수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요. 그 자리까지도 교체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변인단의 교체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뭐 소폭을 넘어선 중폭 또는 이제 중대폭의 인사 쇄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이런 인사쇄신이라는 것은 어떤 비명계를 향한 탕평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통합을 이뤄나가고 쇄신을 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서로 간에 자리를 나눠 먹는 형식으로 비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또 다른 국민들에게는 또 실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자리에 누구를 보내고 뭐 누가 교체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메시지가 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것이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무슨 메시지를 드리는지 이 큰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이 변화하겠다는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당직 개편으로 모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대표직 사퇴하라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당에서 더군다나 압도적인 지지로 된 다른 당 대표를 물러나라는 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바꾼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게 분명해 보이고 그 최고위원 중에도 또 가장 별 힘이 없는 분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에요. 이분의 뭐 개인적인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이분이 누구지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한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친박, 비박 이럴 때 친박하고 비박의 어떤 뭐 노선상의 차이나 정책의 차이가 없어요. 누가 박근혜하고 대통령하고 친하냐, 당시 후보. 근데 친명, 비명이 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친명의 맹장들 보면 그 전에 친문의 맹장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꾸 이게 공천권 문제로 이게 좁혀져서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 편을 드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닌 분들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게 뭐 민주당 변화를 상징하는 건지, 인적쇄신이라는 이름을 하지만 우리 조금만 바뀌겠다, 우리 뭐 골간에 문제를 주지 않는 선에서 바뀌겠다는 정도의 답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서서 임선숙 최고위원이 이제 사의를 이재명 네. 대표가 수용을 하면서 그 후임에 광주를 지역구로 둔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송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당내 쇄신 요구라든지 어떤 비명, 친명계의 당내 구도에도 좀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송각석 의원은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를 지역구로 두었기 때문에 어떤 호남 출신의 또 최고위원이 들어오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계파를 나누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비명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도부 입장에서도 좀 친명계보다는 비명계를 최고위원으로 또 다시 모심으로써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그 두 부분을 고려해서 송각석 의원님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좀 지역에서 여론에서 좀 반대 여론들이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광주에 이제 그 전직 현직 의원들이나 뭐 일부 당원들이 지금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 그 부분도 하나 넘어야 될 산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송각석 의원이 작년 전당대회 때 이미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셨었습니다. 하셨으나 이제 안타깝게 이제 지도부에 들어오지는 못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받는 것이 또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송각석 의원도 지금 현재 좀 곤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결단은 하셨겠지만 과연 정말 송각석 의원님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받게 되실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호남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비명계 또 대표 인사로서 지도부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큰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인적쇄신 대상에 차기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하게 될 사무총장이 포함될 것이냐, 그 여부에도 관심을 모으는데, 지금으로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명계에서는 사무총장 교체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사무총장 교체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비명계를 잘 달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또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당직 자리, 뭐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지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대변인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됐을 때 국민들께도 드릴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사실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조금 예민하기는 합니다. 이 자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년 공천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고 또 친명계와 비명계가 다투는 모양새를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또 큰 실망이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직 자리를 두고 만약에 사무총장은 교체가 안 되면 뭐 비명계가 마음이 달래지지 않고, 사무총장 자리만 또 되면 그렇다면 또 마음이 달래지고, 이것 자체로도 사실 공천 때문에 싸우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이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공천을 두고 서로 간의 계파 간의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뭐 다른 자리들, 뭐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지 훨씬 더 중요한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당직 개편은 결국엔 핑계였고, 사무총장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상징하는 공천권을 두고 서로 간에 다투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봐 저는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물론 사무총장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그것 자체로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비명계든 친명계든 이야기가 많을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를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만약에 자리 나눠 먹기나 또는 공천을 두고 벌이는 그런 어떤 권력 다툼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제 이런 인적 쇄신으로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내고 싶은지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상대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인적
인적 쇄신이 좀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인적 쇄신을 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에서 인적 쇄신의 출발은 인적 쇄신 이전에 우리가 왜 대선에서 졌는가.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을 어쨌든 그 압도적으로 이겼던 대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서 왜 졌는가에 대한 원인 진단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저는 그 인적 쇄신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왜 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갈등이 시끄럽기는 한데 저희가 이분들이 왜 이러지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자꾸 사무총장을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직 공천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근데 왜 조정식 사무총장의 거취가 논란이 되느냐. 이거는 지금 비명계에서도 이 당내 문제를 보는 게 자기들 공천 문제로 지금 자꾸 이렇게 좁혀져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다른 당 문제지만 제가 민주당에서 고친다면 가장 큰 게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평가 좋았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어떻다. 근데 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가치와 비전 문제인데 제가 이제 사실 문제로 보는 거는 민주당에는 586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 다 586. 이인영, 송영길, 우상호, 우원식 그리고 지금 다시 들어온다는 송갑석도 이 운동권 출신입니다. 저는 학생운동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1980년대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40년이 흘렀고 우리나라는 한 세대가 다른 나라일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렇게 뭐 세계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이 돼야 되고 그에 맞춰서 인적 쇄신을 해도 그런 방향으로 돼야지 어떻게 보면 저는 물러나는 최고위원보다 송갑석 최고위원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은 분이 또 무슨 자기들 뭐 비명, 친명의 문제. 아니, 친박, 비박 제가 얘기했지만 비명, 친명이 무슨 노선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유일하게 공천권이야. 나 공천을 안 날리면 나는 문제 삼지 않겠어. 이게 지금 민주당 갈등의 본질이어서 이건 뭐 국민들은 물론 당원들도 좀 답답한 지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586 의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좀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도 해주셨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뭐 사실은 이건 야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세대 교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정치 세대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에서 당연히 뼈아픈 성찰을 거쳐서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혁신보다는 자꾸만 공천을 앞두고 뭔가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들은 당연히 국민들께 실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공천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지점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또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30일 포결을 앞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 역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까지 쓰면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여론이 갈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는 무기명 투표고요. 이제 일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우리 당에서는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당론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는 것이 당론을 아무리 정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각자의 양심으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영재 의원의 어떤 체포동의안에 관련돼서는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한다거나 뭐 논의를 하건 한다거나 뭐 이럴 계획이 당연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론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0일로 예정돼 있는 표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겠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이 내부에서 하는 선거만큼 좀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없습니다. 특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당내에서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라든지 특히 이런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예측했던 것을 벗어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투표 결과를 봐야겠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뭐 각자 의원들의 양심
양심에 맡겨서 각자 의원들이 개인 판단하에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하영재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로 어느 정도 국민의힘은 모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고 그렇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이 예를 들면 이 체포 동의안 바로 체포 구속하라는 게 아니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체포 동의안에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그냥 체포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당에서 50여 명이 체포 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냈는데 구체적인 게 나왔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들이 안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체포 동의안을 포기하는 것 이게 아마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당 115명인데 여기서 거의 다 쉽게 얘기하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체포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표들이 이제 민주당이 주축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하영재 의원 본인 자체도 이거 부결시켜 달라고 개인적으로 구명 운동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명 투표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반대표가 나오면 반대표가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나온 걸 거다라고 짐작을 아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안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지금 정치적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장관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수완박으로 불거진 한동훈 장관의 이 어떤 책임론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는 이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좀 너무 나간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 자체는 민주당이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청구인 적격조차도 인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예 각하가 됐다는 그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 야당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검수완박법에 대응해서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 놓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위헌적인 시행령이다라는 것이 야당의 줄곧 입장이었고 또 주장이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합법이라는 이제 그 견해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그 상위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물어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좀 설익은 탄핵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대해 진짜로 물어야 되는 책임이라든지 또는 진짜로 물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흐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그 검수원복 그 시행령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통제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더 날카롭게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부분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장관 탄핵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검수완복 시행령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안들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정치적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지지 정당에 따라 국민들 의견이 갈리는 건데 이번 이제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제 5대4가 나왔어요. 예. 5대4, 4대5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갈렸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법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가 영어로는 듀 프로세스라 그래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느냐. 근데 여기서 5대4로 여기 보면 판결문에 보면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그 전 단계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법률의 독수독과론이라고 범죄 혐의가 있어도 이 증거 자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걸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국회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당연히 헌재가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헌재 결정은 정말 야 그럼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 법을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이 법적인 하자는 치유를 하고 가든지 해야 되는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적인 심판을 하고 국민들이 그거에 흔쾌히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정당이 그래야 되는데 5대 4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듀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았는데 뭐 그래도 뭐 그건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그건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법은 위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살아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 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결국엔 그것입니다. 이제 절차상으로는 이제 법을 만드는데 위법한 절차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법 자체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입법권을 좀 존중한 그런 해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서도 뭐 노동관계법이 날치기로 처리가 됐을 때 그 날치기 처리 자체는 위법하지만 그렇지만 그 법 자체를 선포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부분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헌재가 확인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도 입법권까지도 다시 자신들이 넘나들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절차 위법은 지적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 자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를 거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로 한다는 것은 사실 상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런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 뭐 특별히 문제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무소속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 이런 또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영배 위장 탈당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는데 글쎄요. 민 의원의 것이 좀 어떻게 결정이 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을수록 항상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원 당규상의 탈당한 자에 대해서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켜서 하면 될 것이지 지금 이미 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나서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복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민주당이 또 왜 이렇게 섣불리 저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논의들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의원들 각각의 의견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낼 수는 있는 것이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그래도 조직이고 그리고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 내부에서 절차대로 원칙대로 해결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사안은? 헌재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법권 삼권 분립에서 당연히 입법권을 존중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이 헌법에 대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보통 대법원에서 이걸 다 하는데 지금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권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이라 우리가 취소하라거나 없애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사실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판단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거든요. 법적인 하자가 있는데 니들이 만드는 애들이니까 니들이 선포한 건 내가 뭐라 안 할게.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 이제 법을 할 때 특히 법의 취지를 되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대부분이 안건조정회의나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서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당이 다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그래서 안건조정회의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다수당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1당, 2당이 아닌 목으로 돌아가야 될 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 목소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3당 목으로 해서 안건조정회의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절차는 지켰는데 누가 봐도 뭐 국회 선진화법이나 여러 가지 취지를 정면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비양심적인 행태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절차에 대한 하자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복당은 당연히 뭐 민주당 내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 이게 어떤 판단이 나오면 선거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
정당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우리 당에서 공감하지 못한다 이러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절차가 헌법재판소에 나오면 그걸로 끝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 민영배 의원을 지금 복당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고 당신들이 이건 잘못한 거다라고 판단이 나왔는데 그거를 다시 저는 그런 거는 글쎄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분이 뭐 개인적으로야 당을 위해서 그랬다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법률적인 하자를 만드는 행위를 한 사람을 다시 뭐 복권을 해주는 그런 게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금 주말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 또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청년 당정대에 이제 MZ 노조와 치맥 회동을 가지기도 했는데 MZ 민심에 역시나 이 두 여야가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MZ 민심의 향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MZ세대는 우리가 이른바 예전에 보아왔던 그런 유권자들의 어떤 향방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분석입니다. MZ세대는 어떻게 보면 정치 진영 한 곳에 속해 있다라기보다는 본인들과 관련된 어떤 주제에 따라 그리고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리고 정치 지지도나 어떤 그 지지하는 정당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세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다가 또 철회하셨다가 하셨던 그 69시간 근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MZ세대들의 마음을 또 후벼 파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저런 당정대의 어떤 회동들을 통해서 MZ세대들에게 좀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렇게 뭐 치맥 회동을 하고 MZ의 이야기를 듣고 저런 소통을 하는 행사를 가지고 MZ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오산인 것 같습니다. MZ세대는 그만큼 단순하지 않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들도 있고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말로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단순히 저런 소통, 뭐 행사 이런 것만 가지고 MZ세대들의 민심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MZ세대 흔히 이제 2030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60대 이상은 우리 당 지지가 높고 405은 민주당 지지가 높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선거나 정치를 결정할 세력이 2030 맞습니다. MZ인데 저 회동을 주도한 뭐 장해찬 청년 최고나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는 그건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논쟁에서도 뭐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MZ세대는 2030 전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 참여하신 분들이 MZ세대 노조입니다. 근데 노조는 우리나라 노조 중에 10%를 간 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들이에요. 물론 저 MZ세대 노조가 전체 MZ세대를 대변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특히 이번 고용 유연화, 뭐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돼서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장해찬 청년 최고 같은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있는 사람들은 이중적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수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상위 10% 안에 속하는 분들이고, 근데 저분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거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 노동자나 좋은 회사 못 다니는 뭐 2030 내지는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분들의 이해관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특히 이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으로 된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을 살피는 대로 들어가야 된다.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번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MZ세대가 반발이 거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정부도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글쎄요 MZ세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MZ 세대냐 뭐 흔히 586이냐 이거는 이제 세대로서는 갈리는데 이분들 공통점도 있어요. 이분들이 다 대기업 노조 출신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69시간제나 노동시간 유연제는 원래 그분들은 당연히 이거 별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닌데 더 어려운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는 노조도 없고 어떤 때 내가 일을 더 해야 되고 근데
일을 더 해야 되고 어떤 때 일자리가 없는데 이분들에서 나온 요구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복합적으로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MZ세대 노조가 MZ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MZ세대 노조가 기성 노조보다 조금 더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측면이 있지만 MZ세대 노조가 MZ세대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 얘기만 귀를 기울이면 제가 민주노총이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또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MZ세대든 586이든 우리나라의 노조에 있는 분들은 노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좋은 일자리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일부 비정규직 노조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90%, 70, 80%는 그런 노조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뭐 부원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그 노동시간 그 유연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 69시간 그 노동에 대해서 처음에 정책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혼선을 빚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 69시간이니까 나왔다가 다시 철회가 됐다가 또 몇 시간까지 깎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저는 그게 가장 큰 MZ 세대들에 대한 실망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거, 특히 노동 정책이라는 건 가장 큰 또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실망을 주고 또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MZ 세대들이 또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고 하니까 또 다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또 철회해 나가는 모습들은 MZ 세대 입장에서는 전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좀 이제 진정성 있게 다시는 이런 졸속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